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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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온라인으로 수업 많이 하죠. 집에서 공부하니까 어때요? 제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니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학구파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면 재밌는데 집에서 하려니까 잠이 와요. 그리고 체육 같은 교양 수업들은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아쉬워요. 체육 수업을 뭘 들어요? 저는 현대무용과 댄스 스포츠와 같은 이제 무용 쪽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참 재밌겠다. 그죠? 오늘은 우리가 근대식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어릴 때 많이 불렀죠? 네. 네. 이 곡은 이제 70년 전에부터 불렸던 그런 노래인데 그 당시만 해도 학교 종이 쳐서 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학교 종이 치면 끝나고 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소하게 여기고 또 누구나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고 해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은 김메리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화여전의 음악과 교수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이분의 친척 중에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김규식이라는 친척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도 이제 여학교를 졸업하고 교수까지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전통에는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어릴 적부터 서당에 다니고 또 유명한 서원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옛날식입니다. 우리 민족은 교육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신라시대 유명한 유학자 중에 최치원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우리 민족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찾아가서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갖고 와서 보존하고 가르치는 민족이다. 아마 가장 적절한 평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삼국시대 때부터도 뭐 국학, 대학, 국자감과 같은 이제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그 마을마다 서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1890년대쯤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를 한참 시작할 무렵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근대 교육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서 세운 공교육기관으로서 이제 동문학이라든가 유경공원 같은 그런 학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배제학당, 이화학당 같은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계통의 미션 스쿨도 있었죠. 근데 이 둘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도 비슷하고 가르치는 교과목도 거의 비슷했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정부에서 세운 학교,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입학하는 학생들을 양반집 자제들로만 제한을 했었어요. 또 여학생은 못 들어갔고. 그런데 이 선교사 학교는 입학생의 가문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평등한 학교를 실시를 한 거죠.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대 사회를 가는 데 있어서 평등 교육, 평등한 일반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시작한 게 이 미션 학교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평등한 일반 교육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서양 의학을 공부하고 처음으로 의사로 활동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네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제가 좀 범위를 좁혀서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왠지 반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자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김점동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세워진 여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해서 의사 면허를 따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첫 여학교에 대해서 좀 조사해달라고 우리 수린이한테 부탁했는데 혹시 해왔나요? 네. 1886년 스크랜턴 대부인이 여학생 하나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3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첫 사립 여성 교육기관입니다. 고종은 이 학교 이름을 이화학당이라고 내렸습니다. 첫 학생은 콜레라에 걸린
떠돌이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생을 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서양인에 대한 반감까지도 있었죠. 그래서 학교를 시작한 스크랜턴 대부인을 서양에서 온 도깨비라고 했답니다. 더욱이 일찍 결혼하는 풍습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결혼으로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시기에 남자아이들만 받는 언더우드 고아학당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준비하던 중 한 아이가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애니엘러스 선교사가 맡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정신여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수린이가 아주 조사를 잘해왔네요. 네. 저는 첫 여학교만 부탁을 했는데 남자 학교, 그다음에 다른 또 다른 여자 학교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왔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입학식과 졸업식이 딱히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이 곧 결혼식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김점동이라는 사람도 졸업과 함께 박시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세례명으로 에스더 해서 박에스더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의 근대 시작은 우리가 말하는 시민 계급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전 근대적인 그 신문제도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개화기로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정조 시대 후반기쯤에 그 실학자들에 의해서 이 조선 사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널리 알려진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신데 이분이 국가나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조설하신 책이 있거든요.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신문제를 타파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노비제를 혁파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조선 시대는 사농공상 그래서 이제 선비, 농업인, 공업인, 이제 상업인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이 선비들은 귀족이고 나머지는 양민 아니면 천민으로 여겨졌었는데 그때 개혁은 실패했죠. 그러다가 근대적인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특히 연희 전문 같은 학교에서는 처음 학교가 만들어질 때 문과, 수물과, 상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문과는 선비, 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수물과는 공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상과는 상업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이제 천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업과 상업을 연희 전문의 설립을 통해서 전문화된 직업이고 또 근대적인 학문으로 전환시켰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공업 등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일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근대적인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이 근대 교육의 저변에 깔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대 사회가 봉건 사회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닐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생각이 아닐까요? 금수저, 흑수저 이런 차별 없이 똑같은 인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성호 학생은 자연과학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수진 학생은 인문학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이제 근대성으로 갈 수 있는 변화의 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산업혁명 이전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세기 전 앞서서 종교개혁 사상으로부터 어쩌면은 그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서구 세계가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죠.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는 황제나 제후에게 종속돼서 흔히 말하는 이제 신민이죠. 이 농노처럼 이렇게 땅에 붙어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스스로 활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양심의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자유 평등의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자연과학의 변화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원칙들이 이제 근대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여기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근대 교육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서구의 그러한 변화를 보고 우리도 이제 저런 형태의 변화가 있어야 됐다 생각을 해서 이 근대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목들도 이제 서양에서 가르쳤던 언어라든가 역사라든가 지리와 같은 인문학 과목하고 그다음에 산수하고 자연과학 같은 자연과학 과목을 함께 가르친 거죠. 그래서 조선 시대 후기 사람들도 이 근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다음에 이 서구 국가들처럼 이제 부강하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늘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 시기에 우리가 일본에 강제적으로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주도했던 식민지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근대 교육이지만 이제 정신적으로는 일본의 천황제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매우 전근대적인 이 교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근대 교육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렇죠. 그건 근대 교육이 아니죠. 식민지 교육은 외형만 근대 교육이니까. 하지만 선교사들의 교육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건전한 그 성장, 또 시민으로서의 성장하는 게 이제 이 교육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런 차이점도 그렇고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던 가치의 핵심에 있다고 봐요. 성경 안에는 신앙적인 자유, 또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또 도덕적인 어떤 표준 같은 것들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의 존엄성, 또 주체로서의 개인과 같은 그런 교육이 가능했고 그게 아마 한국에서 근대 교육이 성공적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생각한 사람이 선교사들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런 근대식 교육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성우가 육일준의 서유 견문에서 학교에 관한 내용을 찾았다고 해요. 한번 소개해 줘 볼래요? 네, 제가 6일준의 서유 현문에서 학교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조선 정부는 미국과 처음으로 수호 통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 사절단 속에 27세 청년 6일준이 있었던 것이죠. 6일준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도중 귀국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 보빙사 사절단에 바로 같이 가게 되는데요.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그는 서유 견문 속에서 교육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 제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를 세워 선생을 두어 배우러 오는 자들을 가르치게 하며 선생의 봉급, 교과서 구입, 학교 건축 등의 모든 비용을 세금을 걷어 충당하였다. 선생의 봉급을 후하게 하는 것은 교육하는 일을 자기의 직분으로 삼기 때문이며 교과서를 지급하는 것은 가난한 학생들도 공부하게 하기 위함이며 공부하는 시간과 놀며 쉬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며 학습하는 등급과 가르치는 장소를 명백히 구분한 것은 효율성을 위함이다 라고 하며 서양의 교육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서 근대식 교육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교육 입국이라도 불러도 방불할 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컸던 게 우리 개화기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 민족의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근대적 시민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서 막혔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점점 축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이제는 민족의식을 가진 이제 지식인들이 그 역할을 많이 맡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방편으로 학교를 많이 세우죠. 그래서 이제 근대 학교하고 이제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서 완전한 독립국가로 가기 위한 어떤 민족의식하고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또 근대식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육도 지덕체, 사실은 덕과 지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예요. 전통적인 교육은 먼저 덕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을 쌓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대식 교육은 여기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지덕체. 그래서 이 건강한 시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근대식 학교에서는 학교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미 이 지식교육과 인격교육과 함께 이 체육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열심히 체육도 하고 또 운동회도 열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 이때도 운동회가 있었나요? 수린이 어릴 때도 운동회 기억나죠? 네. 줄다리기, 박터트리기 이런 종목의 경기들이 이때 1905년, 6년에도 이미 맞아요.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이게 운동회가 유행이어가지고 학교들이 다 같이 모여 연합대회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경기를 관람하고 또 이제 노래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독립가 이런 거를 운동회가로 부르면서 이게 같은 민족으로서 그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우리 이 지식인들은 이제 보편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초등교육, 그다음에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강조했고 또 해외 유학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애국심을 고양하는 방법으로 이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의 매체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인터넷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제 출판 매체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잡지, 그 다음에 각 학회나 또는 학교에서 만드는 회보 그리고 교과서를 굉장히 중요한 매체로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 교육은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하고 나서 한 뭐 10년, 20년 있다가 돌려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식민지를 만든 건 아니고 항구적으로 일본에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민족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교육 법령을 통해서 이제 학교 설립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높여가지고 학교의 재학 기간을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민족 의식이나 민족 혼을 이끌어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언어니까 이것을 억압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쓰고 그다음에 일본 역사를 가르쳤죠. 지금은 국어 그다음에 국사가 우리 한국사 한국어를 의미하는데 당시에는 국어 국사가 일본어하고 일본 역사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들은 이때 무엇을 했나요? 선교사들은 원래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러 왔었잖아요. 교회를 설립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나 이분들은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학교를 먼저 세운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안에 부속 학교, 선교사들이 붙인 이름으로 이제 낮학교였었어요. 데이스쿨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학교들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1919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독교 계통 학교가 한 1,900개 정도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스쿨, 그 다음에 중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기관으로 연계되는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게 되죠.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뭐 숭실전문, 이화학당, 이화저전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연희 전문 학교하고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는 해방되고 나서 학교를 통합을 해서 연세 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학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곳인가 하는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주신 박종현 박사님, 성호, 수린이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